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 부산 머니쇼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 현장에서 NTV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산업 전방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각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가 일으켰던 투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블록체인이 곧 암호화폐라는 오해와 함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박재경 교수, 민영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차이를 많이 인식하시고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형주 이사장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각 개념과 좀 차이를 짚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풍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게 오히려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블록체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진 게 전자메일이죠. 네. 전자우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BBS처럼 전자지갑일 겁니다. 그럼 전자메일하고 전자지갑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전자메일에서 나온 것은 프린트를 해도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예. 원본은 따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전자지갑은 진본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메일은 잊어버려도 다시 프린트하면 되지만 진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안 솔루션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네. 진본 중에 하나가 토지 대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크립토 에셋,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만 생각하지 예. 빅데이터라고 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전자를 통해서 진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의 중요한 의료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시대에서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인 것이고 네. 그 중에 주고받는 내용이 비트코인인 것이죠.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을 넣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 시대는 진짜 자기 말하자면 자산을 주고받는 시대, 또 인간이 필요 없는 편의점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기계끼리 결제하는 시대,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보안이겠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릴 텐데 만약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으로 공격하던 것이 도로 우리로 돌아오는 아주 무질서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 솔루션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없고 드론도 없다. 네. 암호화폐의 거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사실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상당히 거세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투기가 과열됐던 이유, 우리 민영삼 평론가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그냥 근본적으로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의 호황이고 경제가 잘 풀려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경기가 굉장히 불황을 겪으면서 집체계로 이제 들어가는 데서 실업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의 양극화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방에 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라는 예. 이런 그 기대치가 굉장히 돼가지고 그 비트코인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한 판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2,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에 2,500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놓으면은 정말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특히나 청소년들까지 네. 저보다 특히나 이제 우리 IT 시대에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죠. 예. 그 인터넷에 가깝기 때문에 또 증권 거래와는 달리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요원,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해서 투기 광풍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의
그 뭘 이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뭘 이해라기보다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제 수단입니다. 결제 수단. 우리가 빵을 살 적에 우리가 미자원에 가서 뭐 비용을 지출할 적에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고 마일리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거고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결제 수단의 하나일 따름이거든요. 이 결제 수단을 마치 이 정부 측에서는 워낙 그 투자 열풍이 크게 물어다 보니까는 이 카지노판의 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2017년 9월 25일인가요? 전면 거래 금지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투기 광풍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불어나게 된 그런 그 배경을 저는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우선 찾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뭐 가치 등락에 기댄 투기나 이런 부분도 좀 잦아들고 있고 기술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재경 교수님께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면이 그렇게 혁신적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정보 보안 전문가이고 한 20년 동안 정보 보안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인터넷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들어왔고 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인터넷 뱅킹 또 각종 디지털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거냐 이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해커들은 또 취약점을 찾아내서 또 공격을 하고 또 그 취약점을 막게 되면 또 다른 취약점을 또 찾아서 공격하는 형태가 반복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특히나 데이터는 이제까지는 다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확산되고 개인적인 자산들이 다 분산화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기존의 방법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또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또 가치들이 중앙에서 통제된다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심각한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방편으로 노력을 했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더 안전한 자산, 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 가상화폐하고 연결되면서 정말 돈과 관련된 문제로만 굉장히 이슈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블록체인은 돈이 아닌 가상화폐가 아닌 곳에도 여러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규모의 병원에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 갈 경우에도 다 진단서 발행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또는 그걸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또 돈을 내고 가서 또 1차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 보완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고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국가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광범위한 형태의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나 또 집중돼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혁신성이 꼭 돈 얘기, 돈에만 집중된 건 아니다. 광범위하게 충분히 더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민영삼 시사평론가께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바다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사행성 도박. 이런 걸 생각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네. 도박판에 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해라고 아주 말씀하셨죠? 유용한 결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 소비자들 간에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유용한 화폐하고 똑같은 결제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걸 그 투기 광풍으로 도박판에 어떤 칩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맡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타깝게도 뭐 전면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지금 사실은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현재 상태로 2017년 9월 25일 날 그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청년들이 도박판에 빠져서 큰일 났다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전면 금지시켜 놓은 그런 상태인데 네. 정말 그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 이런 데는 아예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이나 뭐냐 하는 한 2,000여 종류가 되는 이런 그 암호화폐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에 거래를 하는 거래소 증권거래소와 같은 그 거래소를 전면 금지시키는 거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상 계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가상 계좌를 그 개설하고 그 발행했던 6개 은행에 대해서 네. 정부가 직접 가상 계좌를 그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예 지금 막아놓은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정부 규제 현황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복지 기술, 시진핑이 정의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 기술과 복지 기술이다. 그러면 암호화폐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라든지 실제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암호화폐가 없을 바에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과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 이제 ICO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씩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이번 가을에 그나마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하고 지금 과기정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민병두 위원장과 농내위원장이 상당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일각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초기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회 법안은 사실은 블록체인 법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령 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지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본법을 비롯한 상당히 진흥을 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여야 모두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국회는 이것을 모아서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념을 암호화폐라고 하든 디지털 토큰이라고 하든 어떤 이름으로 하든 가상통화로 하든 그 개념을 가지고 법안에 넣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본 안에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까 우리 민현삼 평론가께서 굉장히 그동안의 과정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올해 11월을 넘어가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근데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실 투자 실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뭐 피해자 보호 법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거래소든지 뭐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ICO라고 하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그 투자자들도 좀 반성해야 될 것이 기술적인 말하자면 비즈니스 모형이라든지 벡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여기 투자하면 10배가 남는다, 20배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인만 만들어주면 돈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부분에서 네. ICO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약속은 지켰으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상장을 하면 바로 모두 다 기다렸던 듯이 코인을 내다 파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코인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ICO라는 방식보다는 IEO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코인 상장 이후에 코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좀 더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코인을 판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1차적인 부분에서는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거래소 자체도 그야말로 우리 거래소가 완벽한 보안 위에서 말하자면 탈중앙화 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인터넷 쇼핑몰 만들듯이 거래소를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보안에 된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건물로 보면
지진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거의 가건물로 시작된 건축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그 보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태 피해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소비자 피해를 열지 못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방관한 게 있습니다. 구청에 아무나 등록하면 거래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래서 몇 개가 열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오늘 아침에 부산 발전연구원장하고 얘기한 것은 아예 우리가 부산시가 돈을 모아서 자본금 50억, 보안 솔루션 A 등급,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에 100억 이상의 보험을 든 거래소를 하나 만들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좋은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투명한 거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자체가 아무런 손을 부실을 방조해놓고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가능성과 어떤 우리의 반성점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니네들 블록체인은 보안에 완벽하는데 왜 해킹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전히 현재 우리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닙니다. 종정의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거래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17대 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도 하시고 그래서 행정정책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은근슬쩍 이제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주의 요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투자자의 주의도 주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인 어프로치를 훨씬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지 말아라. 무조건 막는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완전히 난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그 관련 부처에서 기준을 세워서 흔히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자본금 얼마, 뭐 어떻게 보안 뭐 등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기준에 합당하면은 그리고 뭐 그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철저한 그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정해서 그런 것을 갖춰진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면은 부실 거래소가 난립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걸 바로 정부에서 지금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지금 벌벌벌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첨언하면 일본은 한 15개 거래소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거의 간섭하지 않지만 거래소에 강한 책무감을 가져 놓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가짜 코인을 거래소가 취급해서 상장시키면 페널티를 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래소의 책무를 가지면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야가 활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특히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제가요? 예. 우리 교수님이. 우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선순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첫 번째는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 그래서 가령 육아수당을 줄 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20만 원을 주면 어머님이 그 육아수당을 가지고 머리방에 가는지 네일아트에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수당을 육아코인으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저귀 살 때와 분유 살 때만 결제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코인으로 줍니다. 학교에 학자금으로 낼 때만 결제되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국민 포용 국가, 복지 국가 했을 때 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직업 교육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교육 토큰으로 준다면 정확하게 이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목적대로 얼마나 쓰여지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1순위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수산업, 물류, 해양에 가장 적합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물고기가 중국산인지
그다음에 그냥 양어장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지도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축산부 같은 거는 식품 이력제를 과제로 내놨습니다. 이 식품이 어느 에서 출발했는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김장인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통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진짜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 몇 년에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것까지 할 수 있나요? 예, 중개 자동차 거래소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개 자동차에 팔면은 중개 자동차에서 그 기록을 속이지 않습니까? 10만 킬로를 뗐는데 5만 킬로 뗐다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뭐 충북 같은 데 오송에서도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가면 물태서 2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화장품에 우리가 고량주에 고유 번호 찍듯이 그 마크를 찍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진본을 확인해 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 들 수 있고 물류가 내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장 큰 분야는 행정 부분일 겁니다. 네. 행정 분야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서울시도 그렇지만 500억 정도의 주민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시의회나 도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직접 주민이 투표해서 예산을 할 때 그 투표를 직접 유변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네. 올해 인터넷진흥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자. 항상 선거를 끝나고 나면 누가 선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주주총회 투표, 중앙선관위 투표 이런 것들을 에스토니아나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외무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발행한 학력 위조라든지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 분야, 또 해상 유통 분야, 수산업 분야, 복지 분야, 또 연예인들, 문화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화 만드는 분들 정말 영화 배우들한테만 돈 많이 주고 영화 제작사나 실제 노동자들은 돈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스마트 콘트랙트로 딱 지분 구조로 돈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면 자동으로 그게 토지 거래 등록되고 그 세금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걸 올해 국토부가 발주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변호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민사소송이 없어지죠. 부동산 거래업자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직업적인 갈등 관계 때문에 조정해야 될 작업이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포괄성, 어떤 다분야의 어떤 편리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교수님께서 또 방금 저희 바로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생활에 있어서 이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을 할 적에 밤새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늘 하루 종일 노래방을 찍으면은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가 몇 곡이 됐는가 해서 그 가수한테 저작권료가 바로 다음날 정확하게 이미자한테 남진에게 무슨 방탄소년단에 다 가게 돼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업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 업체가 지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렇게 막 팔고 흔히 말하는 그 사기 투자 피해 영향이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보물섬에서 나오니까 보물섬 건지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서 투자금을 받는 대신에 코인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선의의 피해자입니까? 몇백억이 말하자면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실질적으로 그 뭐 돈테피아에서 또 올패스테크에서 발행하는 어떤 코인을 가지면은 그 정육점에 가서 전국의 모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수 있다. 또 모든 전국의 주유소에 가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확인되면은 얼마든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또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은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면 되는데 네. 무조건 이제 막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문가는 아닌데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금융 서비스나 거래 면에서 특장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전문가시니까 우리 박재경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서비스를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기술은 뭐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한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것들은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부동산 거래도 하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아마 5만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뭘 가져와라, 뭐가 부족하다. 그걸 사용자한테 자꾸 떠 넘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용자가 만약에 그걸 위조를 했거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제출했을 경우에 받는 피해도 고스란히 또 사용자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누구한테 빼앗기거나 침해를 당하더라도 은행 쪽에서는 그에서 책임지질 않습니다. 현재 네. 시스템 자체가. 근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거래 투명성이라는 거죠. 네. 거래 투명성이고 원본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가 거래를 했고 그 거래가가 얼마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도 일어나지 있지 않은데 마치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자기로 나면 몇 억씩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굉장히 나쁜 투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 손해보지 않는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은 이런 것들 다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에는 블록체인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금융 분야에서 네.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했을 때 중앙이 뭐냐면 은행입니다. 우리가 A 국가에서 B 국가를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중앙이라고 하는 은행을 거치면 또 너무 늦게 간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저 교수님한테 저분한테 돈을 보내는데 미국이 많이 쳐다보고 있다. 그런 것까지 있는 겁니다. 소위 스위프트라고 하는 코드를 내가 개인적으로 돈 주고 받는 걸 미국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이거든요. 국가가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거래를 그냥 프라이빗하게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싸집니까? 수수료가 싸지죠. 그래서 지금 각 은행에서 안산 같은 데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매달 자기 집에 월급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너무 수수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2P, 만약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약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전혀 은행에 수수료 내지 않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고향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블록체인의 활용이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들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과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했지만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지금 블록체인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에 있거나 마약을 거래하거나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앙에 탄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라든가 이런 조직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일에 이런 코인들이 사용하다 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자꾸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없을 때는 마약 거래가 안 이루어졌나요?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 비트코인을 계속 막는다고 해서 마약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무기 거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더 끄집어냈을 때 더 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나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블록체인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분명 긍정적인 점이 훨씬 크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기술의 투명성이 중요하고 대중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 암호화폐 사용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랄지 환경이랄지 좀 보완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는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암호화폐 가격이 올 하반기부터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은 올 11월 이후에는 이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럼 무슨 기술이 구현되냐 하면 첫 번째가 속도였습니다. 마스터카드만큼의 빠른 속도로 이 비트코인이 결제할 수 있느냐. 특히 대한민국 사람처럼 바빠 죽겠는데 그 식당에 결제를 하는데 1분 동안 결제가 안 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의 다 해결되고 있다. 예. 기술적 한계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제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어제 우리가 IO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고 네. 제일 큰 한계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우버조차도 우리 한국 사회에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를 쓴 책 저자는 한국어 서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율주행차는 남한에서는 실험하기 힘들 것이다. 택시 기사에서. 차라리 북한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아시다 김정은 사인만 있으면 택시 기사들도 많지 않고 훨씬 더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같이 도모해 갈 수 있는 시민들의 공로나 지도자의 지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암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럼 민영삼 평론가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우선 김영주 이사님 말씀하신 법제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기준이 없는데 무조건 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법제화, 흔히 말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네. 만들어서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금융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보이고 또 고객을 보호하는 그 내부 통제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은 굳이 가상 계좌를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긍정적인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 그리고 뭐 그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보안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내주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코인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어떤 상품권 수준의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했던 노원화폐가 있습니다. 노원페이라고 해가지고 노원구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우처 형태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노원구 안에서는 얼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이제 김포시장이 상당히 KT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한 몇백억 수준으로 만들어서 김포 안에서 이렇게 김포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래소 부분도에서 거래소의 메카 또 이제 이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메카 유치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여러 상황. 가지 중에 이제 좀 독특한 것은 강원도의 경우인데요. 예. 강원도에는 말하자면 전체 강원도가 발주한 프로젝트의 20%는 뭐 퍼센테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네. 강원화폐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에 다 발주받아서 돈을 다 서울에서 쓰더라. 강원도에서 쓰라는 거죠. 전체 예산의 20%는 강원도에서 술을 먹든 잠을 자든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알리페이로 쓰고 중국인들이 만든 호텔에서 자고 제주도민에게 남는 게 쓰레기밖에 없다. 제가 남경필 지사한테 제안하는 그럽니다. 제주도 입도세를 받아라. 탐나페이를 발행해라. 최소한 제주도민들이 위해서 남는 화폐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나페이. 이것이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면에서도 네. 의미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국 포브스 기술위원회 소속 11명의 회원들이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좀 짚어봤다고 합니다. 이 중에 세 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저희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세 분은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블록체인이 모든 거래를 바꿀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할까요?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지폐를 쓰고 있고 동전을 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원짜리가 땅에 떨어지면 주웠잖아요. 요새 안 줍습니다. 100원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라도 잔돈이 남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전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데 네. 과연 그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전자화폐나 전자지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동전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카드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는 이 마일리지, 어디 가서는 또 이 포인트. 제가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인터넷을 가입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보통 16개에서 17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마일리지라고 하면 항공 마일리지 정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포인트는 사장이 돼버리고 그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 SK 같은 경우는 수천억씩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우리 돈인데 사용할 방법도 모르고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저희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저희 전자지갑 안에 어떤 가상화폐 형태로 다 모아진다면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든 그 포인트들이 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거래들은 마트를 가던 비행기를 타던 KTX를 타던 제 지갑 안에 다 온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거래는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가상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는 거죠. 왜?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가 투기가 되고 광풍이 불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니까 쉬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지역단체에서는 저 블록체인 특화시켜 주세요. 저희 블록체인 할래요.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대원군 같아요. 옛날에 행선대원군처럼 이 딱 나라를 딱 폐쇄해가지고 개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빨리 개방한 나라일수록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고 더 빠른 기술 진보를 이뤄왔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빨리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개발해내서 우리 사회를 바꾼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전혀 지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전자지갑으로 사용합니다. 네네. 전자지갑을 가지고 결제도 하고요. 투표도 하고요. 수인분 인증도 하고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자지갑을 정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기 재산을 그 지갑 안에 넣고 쓸 수 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블록체인은 서비스화 돼가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정부가 이걸 잘 보완할 수 있는 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보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보안 제품을 갖다 놓고 덕지 해서 해커를 막아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도 블록체인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블록체인화하면 네. 많은 거래들이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아주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규제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럼 블록체인이 모든 거래를 바꿀 것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해로 뽑힌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시기 전에 세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yes or no를 밝혀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마약 거래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어요. 두 번째 오해는 암호화폐는 범죄에 사용되기 좋다입니다. 전홍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을 파는 사람이 이 마약을 줄 테니까 나한테 달러를 주시오. 아니면 뭐 엔화를 주시오. 아니면 금을 주시오.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주시오. 이게 거래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가 나오기 전에도 이 범죄에 대한 거래는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 하나의 거래 수단이 하나가 추가될 따름입니다. 이게 마치 그 암호화폐가 이게 발명되게 나와가지고 범죄에 더 많이 이용돼가지고 범죄가 더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그 정부나 그 관계 당국에서 네. 그 여론을 호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더 용이해졌죠. 용이해지기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전자거래를 하기 때문에 굳이 가서 위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총을 가지고 옆에서 뭐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약 사면서 마약 진품인가 아닌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달러 박스로 딱 넣은 거 갖다가 이조 지폐인지 아닌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조 지폐면 총으로 빵 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때 용이해졌을 따름이지 무슨 범죄 증가의 요인이 되고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암호화폐가 가장
빨리 정착되고 발전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네. 근데 스위스 사람들한테 그 요인이 뭐냐 했더니 스위스에서 가장 검은 돈이 많았던 곳이 스위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비자금을 많이 스위스 계좌라고 했는데 그럼 왜 스위스냐 하면 검은 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검은 돈이 들어오지만 들어오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초창기는 검은 돈이지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저 한국은행에서 나온 심사임당을 돈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까? 한 50%, 60%는 어느 벽장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암호화폐 순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투명합니다. 초기에 불투명한 것 몇 개 가지고 지금 벌써 모든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들한테 리갈 어피니라고 법적 이 돈이 깨끗한 증명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때문에 초기에는 마약 거래나 불법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단계가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 자금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네. 오히려 전 세계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네. 암호화폐는 다른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수님이 네, 답변해 제가 기술적으로 주실까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달러 100달러짜리를 그 은행에 가서 바꾸면 항상 간별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을 본다거나 특정한 마크를 보고 나서 지폐를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는 어떤 행위를 제가 그걸 누구한테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짠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일반인들이? 없죠. 네. 근데 암호화폐 자체가 그런 진본 여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자적으로. 그래서 그걸 암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많이 만들어놔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블록 하나만 해킹한다고 해서 해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노드라고 부르는데 51%를 해킹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국민 5천만 명이 화폐를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떤 가상화폐를 해킹하려면 최소한 2,500만 명보다 한 명 더 많은 사람을 해킹해야 되는 거죠. 그건 되게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킹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해킹됐다는 거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거래소에서 이거를 거래하는 방식이 예전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관상의 미스라든가 이걸 동기화하기 때까지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텀 안에 데이터를 가져가 버리면서 해킹이 되는 거지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화폐와는 굉장히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1971년에 브리튼 우즈 체제에서 더 이상 미국이 달러를 갖다 줘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선언하면서 각국이 갖고 있는 법정화폐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법정화폐가 어떤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암호화폐의 길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달러와 다른 그 비은행권 지폐 위안화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의 경쟁에 있어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신사임당의 의미보다는 다른 나라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형 상품,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가치 정식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다만 우리나라 돈도 환율에 따라서 돈이 원화와 달러의 비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건 훨씬 더 그 안에 기술적 장치를 평가해서 자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세법을 적용하는데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고민해서 이걸 유가증권으로 볼 것이냐, 주식으로 볼 것이냐, 그냥 일반 디지털화된 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법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일반적인 오해 세 가지는 저희가 답변을 들어봤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보안성을 더 강화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책이 있을까요, 교수님? 오해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가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블록체인은 완벽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지금 더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네. 블록체인한테도 뭐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더 보완해 나가면 블록체인이 완벽히 가까워질 수 있지만 현재 블록체인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네. 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블록체인은 동기화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과반수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승인을 해주는 게 거래 원장이 블록이라는 거고 그 블록이 만들어지면 체인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블록이 체인에 붙었을 때 이제 거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의를 얻기까지의 여러 거래들이 수학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마트에 가서 담배를 샀는데 10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돌아가다가 라이터를 안 샀어요? 또 10분 기다리십시오. 뭐 사 먹겠냐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서 네.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이런 것들은 보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보완할 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보안 방법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보완점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51%의 공격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업 증명에서 나타나는 얘기겠죠. 교수님이 좀 더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51%가 되면 과반수잖아요. 네. 그럼 그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빅브라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거래를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코인을 막 모아가지고 제가 51% 갖고 있으면 제가 승인하는 거래만 다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빅브라더 해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51%를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화폐들은 굉장히 나쁜 화폐인데요. 가상화폐를 만들어낼 때 본인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을 시켜요. 그러면 자기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ICO 시장에서 가상화폐들이 조금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콘트랙트가 있습니다. 그건 계약이지 않습니까? 전자계약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은 고쳐야 됩니다. 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한번 맺어지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중간에 한 번은 바꿀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거죠. 아하.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 우리 이 계약은 한 번 계약을 딱 맺으면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버넌스 체제를 한 번은 넣자. 둘이서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합의하에 문구 계약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것을 기술적으로 넣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블록체인이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아까는 오해 3가지를 풀어봤고 이번에는 또 시청자 Q&A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탈중앙화가 아까 중앙이 은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거래가 대중화되면 은행들, 카드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은행들이 또 먹고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거래소화하거나 지금 이제 당장 재미있게 사용되는 은행들은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자산 담보대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팔 수는 없고 내 암호화 자산은 굉장히 몇십억 대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자산을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업들이 하면 유럽의 은행들은 지금 자기 KYC라고 자기가 완벽한 신분이다, 깨끗한 존재다는 걸 밝히면 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코인을 살 수 있게 마스터카드도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필요 없는 시스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변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다만 수수료는 싸지겠죠. 외환거래 수수료는 다 낮아져서 우리가 이걸 그거는 볼 겁니다. 네. 은행도 그냥 죽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카드사도 실제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한테 쿠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관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포인트를 쌓아서 어떻게 돈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하나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게임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나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이미 답변은 해주셨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을까요? 라는 두려움에 섞인 시선 그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거래 원장이 다 공개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앞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전자신분인증이 될 건데 네. 거기 안에 어떤 정보를 담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내 가치, 뭐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도 병력 네. 이런 것들을 넣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그렇죠. 있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또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개되다 보니까 내 재산이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장에다가 5만 원짜리 가득 싸는 것은 저만 아는데 내가 얼마큼 갖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거나 또는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픈이 돼야 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정보 보안의 앞으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블록체인 초기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제가 제 전자지갑에서 우리 선생님 전자지갑으로 보는데 엉뚱한 주소로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전자지갑의 주소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솔루션이 전자지갑도 OPR 카드처럼 매번 지갑 주소를 바뀌게 하는데 만약 그것이 말하자면 지갑의 주소를 못 바꿀 경우는 수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도 어디서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 전자지갑의 보안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른 데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가장 부분은 취약점이 확실하게 아니 거래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USB 스토리지에다가 제가 전자 화폐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빠뜨려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경우에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제가 그렇죠. 발행받으면 되지만 이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누군가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시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시건 장치가 또 중앙이 돼버리면 그렇죠. 기존에 있던 화폐하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이 아니라 중앙에서 뭔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네. 그런 부분들도 블록체인에는 또 한 연구 분야입니다. 분명히 보안책이 필요한데 보안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화표가 필요성에 따라서 화폐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잖아요. 이 암호화폐가 과연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그 우리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 게 네. 그 상당히 그 중국 정부에서 이 달러의 기축 통화를 그 맞서기 위해서 특정 그 암호화폐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하고 민간은 규제하지만은 정부에서 직접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알려진 비밀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강대국들이 경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세계 경제 지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특히 달러로서의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거 활용할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네. 예, 그럴수록 그 기축통화로 활용될 그 가상화폐는 가치가 또 엄청 높아지겠죠. 예. 그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축통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집중화된, 중화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기축통화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법정화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냐는 근거로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예. 이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축통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한국도 디지털 달러, 비트코인 말고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화, 종이 없는 화폐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축이라는 말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논의 속에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오해나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 건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1분 정도 각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결과적으로 한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사실은 과기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 있습니다. 그 답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인드의 변화. 결국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또는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더 기술 개발하고 또 인재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나 또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많은 그 사용자분들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네.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께는 한 가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네. 더 여쭙고 싶은 게 보안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보안 기술에 대한 발전과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보안 기술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세미나도 어제 세미나고 해킹 대회도 했지만 기존에 있던 보안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자꾸 덧대기식의 보안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가상화폐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보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체제를 버리고 네. 혁신적인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을 해야지 네. 보안에서도 해킹이 이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영삼 평론가께서도 마지막 정리 말씀 네, 주시죠. 김영주 이사장께서 얼마 전에 그 언론에 썼던 그 칼럼의 제목이 바로 블록체인은 바다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당국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및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이사장, 민영삼 평론가, 박재경 교수 이 세 분과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